해외 빅테크들이 결국 국내 시장에 들어오려면 파트너가 필요할 겁니다. 이런 국내 파트너십들 중에서 국내에 좀 최적화된 형태의 서비스들을 만드는 것들. 사실은 이런 기업들이 국내에 작은 형태의 데이터 센터, 리전이라고 하는데 작은 형태의 데이터 센터를 두거나 데이터 센터를 작더라도 운영하는 게 되게 비용적으로도 많이 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데이터를 어떻게 넣을 것이냐. 결국 한국인에 맞는, 한국인에 의한, 한국인을 위한 데이터를 AI 학습을 시켜야 된다. AI를 투자할 때도 이제는 정말 기술적인 이슈보다 국가적인 어떤 배리어를 높이는 과정에서의 어떤 이득을 볼 수 있는 네트워크, 관시에 강한 기업들이 분명히 있을 거다. AI와 디지털 경제가 이제 투자 방식까지 많이 바꿔놓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같은 시기에 좀 가장 빠르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분야가 있다면 어느 부분이 있을까요? 변동성은 크지만 사실상 저는 그래도 모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넣지 말아라는 말을 많이 믿는 사람이고요. 성장 산업이 지금 많이 어렵죠. 나스닥도 그렇고 국내 기술주도 많이 어려운데 최근에 되게 재미난 걸 봤어요. 네이버가 우리나라의 제일 인터넷 기업 중에 가장 큰 기업이죠. 지금 인구도 줄고 내수도 안 좋고 사실 조금 도심 나가보면 공실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네이버가 계속 돈을 잘 벌어요. 네이버는 내수 기업이란 말이죠. 지금 사실상 뭐 해외 법인들도 있지만 전 지금 국내 네이버의 어떤 사업만 두고 국한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네이버가 어떻게 이렇게 돈을 잘 버나 봤더니 검색 시장 안에서 광고 시장 안에서 이 네이버 갖고 있는 플랫폼 비즈니스 안에서 굉장히 효율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돈을 잘 벌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를 뜻하냐면 AI 시대가 되면서 테크 기업들이 분명히 시장은 똑같은데 오히려 시장은 줄고 있는데 리소스를 효율화한다든지 또는 어떤 자신의 비즈니스를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최근 2, 3년 사이에 인터넷 기업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하시죠. 뭐 내수 이슈도 있었고 경기 침체 국면에서 어떤 그 성장주 버블이 빠지는 국면도 있었고. 근데 저는 AI로 인해서 특히 AI에 대한 접근성이 좀 더 낮은 판교 테크노밸리에 있는 기업들이 과거보다 훨씬 효율화를 꾀하고 있고 효율화에 대한 어떤 결실을 맛보고 있는 단계에 진입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테크 기술을 지금 적극적으로 쓰고 있는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투자 시장에서 유리할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보다 훨씬 더 환경이 좋아졌다라고 생각을 해요. 최근 1, 2년 사이에 그 점점 더 효율화가 극대화될 것으로 보여져요. 뭐 앞서 말한 것처럼 인력에 대한 효율화는 되게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특히 노동의 소외화 이슈는 반드시 정부 정치권에서 풀어야 되는 이슈고 이거에 대해서 기업들이 상응하는 사회적 책임을 전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차치하고 기업들은 일단 돈을 벌어야죠. 주주 가치를 위해서라도 기업들은 돈을 벌어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AI를 적극적으로 쓰고 있는 판교에 있는 기업들, 테크 기업들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올해는 좀 실적을 많이 개선할 것으로 보여져서 여전히 저는 국내 테크 기업들을 좋게 보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AI 기반 투자 시스템이 발전하면서 인간이 이제 직접 투자하는 시대는 끝났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당연히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이제 공포에 사고 환희에 던지는 걸 못한다라는 거잖아요. 뭐 무릎에 사서 어깨에서 팔아라.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참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런 것들을 좀 덜어낸 데이터를 학습시켜서 추론한 결과물이 나 대신 투자를 해준다면 상대적으로 우리의 부족한 인간 대비 좀 더 높은 수익률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특히 AI 에이전트 전 되게 무서울 것으로 보여져요. 지금 카카오톡 우리 국민 메신저죠. 카카오톡 안에서 매우 재미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술을 많이 먹고 뭐 광화문이나 강남 일대에서 택시 잡아보신 직장인분들 많을 텐데 어떤 방식으로도 안 잡히죠. 사실은. 네. 웃돈은 어디까지 줘야 되나. 근데 웃돈을 더 많이 주지도 못합니다. 정부가 막아놨기 때문에. 그럼 결국 정말 많은 돈을 주고 특정 택시 있잖아요. 비싼 돈을 주고 거의 평상시 5,000원이나 7,000원 주고 가는데 5만 원 주고 가는 거예요. 네. 그럼 이제 정말 열받죠. 그럼 이제 결국 술김에 그냥 걸어가는 분들도 많고 참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근데 AI 에이전트가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내가 가장 빠르게 가장 적은 돈으로 집에 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 라고 AI 에이전트를 부르는 거예요. 그럼 AI 에이전트가 카카오 택시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현재의 택시 시장을 쫙 봐요. 아 3만 원 정도 베팅을 해보면 갈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나름의 추론을 하는 거죠. 그럼 AI가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5에서 7분 정도 기다려보시고 제가 일단 3만 원을 베팅을 해봤어요. 7분만 딱 기다려보세요 여기서. 근데 만약에 7분 지나도 안 잡히면 그냥 5만 원에 갑시다.
이렇게 AI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런 AI가 없었다면 우린 그냥 기다리다 5만 원짜리 택시를 타고 갔을 거예요, 집에. 이게 아주 그냥 작은 상상일 뿐이에요. 작은 상상일 뿐인데 이런 AI 에이전트가 우리 삶에 들어오는 겁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어제 네이버가 이제 별도 쇼핑 앱을 만들었어요.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라고. 제가 정확히 이름을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네이버 쇼핑의 모바일 버전이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잘 생각해보면 구글 플레이나 어떤 앱스토어에 들어가서 카카오를 검색하면 앱이 수십 개 나오죠. 근데 네이버는 별로 없어요. 네이버는 앱 하나에 모든 걸 다 처리했거든요. 근데 네이버가 처음으로 별도 쇼핑 앱을 내놓은 거예요. 왜 그랬냐? AI를 집어넣으려고 해요, 지금. 쿠팡은 사실 목적형 쇼핑에 가깝습니다. 우리 아이가 내일 어떤 행사를 하는데 문방구를 가기가 너무 늦었어. 난 아침에 빨리 받아야겠으면 쿠팡을 부르죠. 어떤 목적을 지니고 쿠팡에 들어가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 배송이 빠르기 때문에. 근데 뭔가 결혼기념일이야. 와이프한테 무언가를 사줘야 되는데 뭘 사줘야 될지 모르겠어. 나의 돈은 되게 제한적이야. 와이프가 요즘 뭐가 필요했지? 그럼 이제 그 앱에 들어갑니다. 그럼 가족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와이프분이 지금 이걸 좀 바꿀 때가 됐네요. 이거 화장품 바꾸신 지 좀 됐네요. 안 쓴 지 꽤 되신 것 같아요. 이거 한번 제안해 보세요. 라고 네이버가 알려주는 겁니다. 예를 드는 거예요. 뭐 얘가 아니라 사실 네이버가 그런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AI 에이전트예요. 이런 것들에서 파생되는 비즈니스가 있을 겁니다. 전 투자는 여기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렇게 투자를 하면은 돈을 잃는 사람이 없는 건가요, 이제? 그러니까 과거보다 수익률은 낮아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나도 많은 AI 에이전트들이 경쟁을 할 거기 때문에. 또 하나는 AI 에이전트들마다도 분명히 퀄리티 차이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KB증권, 뭐 제가 KB증권에 아는 분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KB증권 모바일 MTS 들어가면 AI가 이미 추천해줘요. 어떠한 주식이 최근에 괜찮은 것 같아요. 또는 어떤 주식을 샀는데 이거 현재 KB증권 안에 사고 있는 사람들의 평단이 얼마고 당신은 지금 뭐 무릎인지 어깨인지 어딘지 다 알려주거든요. 이미 MTS 증권사들이 다 AI를 넣어가지고 이런 추천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슈가 안 돼요. 이슈가 안 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돈을 못 벌어서 그래야 하지. AI 에이전트의 수익률이 아직은 낮다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학습시키느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데이터를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저는 다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데이터를 정말 기하급수 빠르게 넣고 있고, 사실 오픈 AI의 우리 그 창업주께서 최근에 하신 말인데, 무어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컴퓨터 비즈니스를 하는 분들은 이제 많이 아시는 이야기인데, 결국은 쉽게 말하면 인풋 대비 아웃풋 효과가 점점점 더 올라간다는 거죠. 내가 과거에는 이걸 개발하는데 1,000만 원 또는 1년이 걸렸다면 시간이 지나니까 계속 절반씩 줄어든다라는 거예요. 지금 AI 에이전트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오픈 AI가 그동안 쏟았던 돈들, 그리고 국내에 있는 많은 기업들, 해외에 있는 기업들이 쏟았던 돈, 시간, 인력이 점점 줄고 있어요. AI 에이전트를 개발하는 데 있어 실제 서비스를 상용화하는 데까지 비용이 줄고 있다는 거. 이게 뭘 뜻하냐? 똑똑한 AI 에이전트들이 점점 빠르게 많이 나올 겁니다. 시간이 줄고 있어요. 그 시간이. 그래서 저는 머지않은 시기에 정말 투자 시장에서의 큰 일종의 변혁이 있을 거다. 근데 물론 그것도 믿지 않고 감으로 투자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전히. 근데 물론 그분들이 수익이 좋을 수도 있겠죠. 뭐 선행 매매하시는 분들은 이길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그런데 AI 에이전트가 투자 시장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많은 것들을 좀 바꿔놓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AI 혁신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스타트업들도 좀 속속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데요. 현재 좀 AI 시장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신생 기업이 있다면 좀 어디가 있을까요? 특정 기업을 거론하는 건 사실 저도 잘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라 기업을 일일이 또 말씀드리는 건 어려울 것 같은데, 일단은 국내 비즈니스를 하려면 국내 데이터를 둬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내 투자자분들을 좀 국한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해외 빅테크들이 결국 국내 시장에 들어오려면 파트너가 필요할 겁니다. 뭐 MS가 됐든 구글이 됐든. 사실은 이런 기업들이 국내에 뭐 작은 형태의 데이터 센터, 리전이라고 하는데, 작은 형태의 데이터 센터를 두거나 데이터 센터를 작더라도 운영하는 게 되게 비용적으로도 많이 들 거예요. 그래서 국내 파트너가 필요한 경우들이 실질적으로 존재하거든요. 이런 국내 파트너십들 중에서 국내에 좀 최적화된 형태의 서비스들을 만드는 곳들. 하나 또 예를 들어보자면 요즘 소버린 AI라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데이터를 학습할 때 어떤 데이터를 넣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같은 상황이지만 어떤 각도에서 어떤 상황의 시야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건데, 인종에 대한 부분,
또는 가치관에 대한 부분, 남녀 평등에 대한 부분, 또는 지금 우리 정치도 매우 양극단으로 가고 있잖아요. 특정 이슈를 바라보는 사안에 대해서도 AI에게 데이터를 어떻게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이 AI가 정말 완전 극우가 될 수도 있고 완전 극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데이터를 어떻게 넣을 것이냐, 결국 한국인에 맞는, 한국인에 의한, 한국인을 위한 데이터를 AI 학습을 시켜야 된다. 모든 국가는 자신들의 문화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거에 걸맞는 데이터를 선별해서 AI를 학습시켜야 된다라는 움직임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국내에서 그런 데이터를 선별을 잘하는 기업들, 특히 국내 기업들 중에서 나름 그런 부분을 잘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저는 그런 기업들이, 이건 결국 퀄리티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또다시 결국 거버넌스 또는 어떤 국민적인 이슈, 대중들의 마음으로 번지는 것 같아요. 분명히 중국이 잘합니다. 데이터가 어마어마하게 많고 굳이 해외에 서비스를 내지 않아도 중국은 그 어마어마한 내수 때문에 데이터의 퀄리티가 정말 좋아요. 미국이 굉장히 놀랬잖아요. 이번 딥시크 사태를 보면서 미국 기업들이 많이 놀랬을 거예요. 우리는 수십 조를 넣어야지 이 데이터가 나오는데 중국은 그냥 뚝딱 이 데이터가 나왔단 말이에요. 판교에 있는 게임사들이 더 이상 게임 개발을 주도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중국에 있는 파트너를 이용해요. 중국이 훨씬 빠르고 잘해요.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우리보다 싸기 때문이겠죠. 노동에 대한 어떤 유연성 부분도 옳고 그름을 떠나서 분명히 중국이 앞서 있는, 또는 그러니까 이건 정말 그 출시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에 있는 기업들이 훨씬 노동적인 측면의 효율화를 끌어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확실히 중국 기업들이 유리한 부분이 있어서 그쪽으로 많이 우리가 위탁을 해요. 그런 거를 봤을 때 결국 AI 시대에도 결국 그런 부분들이 먼저 풀려야 되는 거지, 사실 AI 기술적 퀄리티 문제는 아닌 것 같다. AI를 투자할 때도 이제는 정말 기술적인 이슈보다 국가적인 어떤 배리어를 높이는 과정에서의 어떤 이득을 볼 수 있는 네트워크, 관시에 강한 기업들이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AI가 이제 단순한 기술을 넘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약간 자산 증식을 할 수 있는데 도움을 주는 이런 기능을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원할 것 같긴 한데요. AI를 활용한 좀 돈을 버는 방법, 또 투자자들이 좀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저는 가장 쉬운 거는 좀 무거운 자산을 살 때 AI 도움을 받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뭐 예를 들자면 부동산이 좀 대표적인 예인 것 같은데, 결국 부동산은 정말 매크로 환경을 많이 타는 것 같고, 특히 이제 주거 형태의 부동산 같은 경우는 사실 매크로에 좀 심리가 많이 좀 결합되는 형태인 것 같아요. 그런 이 심리가 워낙 크게 작용할 때는 우리가 다른 나라와 좀 다른 시장의 결을 보이는 것 같고, 심리가 조금 적게 반영이 되는 시기에는 다른 나라와 비슷하게 가는 것 같아요. 정말 제 주관인데, 근데 그 결국 이 심리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결국 데이터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문제인데, 현재 지금 나와 있는 부동산 서비스들, 앱들 보면 이미 AI를 적용하는 곳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우리가 너무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AI를 적용한 부동산 서비스들이 실제로 이미 시장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앱이나 서비스들을 한번 보면 이건 정말 어떤 부동산 사장님이 말해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저 사람 한패 아니야? 라고 의심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데이터를 학습해서 추론해서 나온 결과이기 때문에 되게 선택하는 데 있어서 과거보다는 조금 편해진 것 같아요. 그럼 무거운 자산들은 전 오히려 좀 AI에 의존을 하는 게 낫지 않나? 가벼운 자산은 아무래도 속도가 좀 빠르기 때문에 변화의 흐름과 폭도 빨라서 데이터의 문제보다는 결국 개인의 감을 따라가는 경우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조금 덩어리가 무거운 것들은 AI 도움을 앞으로 더 많이 받는 게 더 유리한 시장의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주변에서는 보니까 챗GPT에 좀 물어보는 경우도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답변을 좀 참고하시는 경우도 많이 봤거든요. 이런 것도 앞으로 좀 많이 이용이 되겠네요. 객관적인 답변을 필요로 할 때 많잖아요. 내가 저 건물을 사야 돼? 내가 지금 저 집을 사야 돼? 전에 15억이었는데 갑자기 20억이라네? 내가 봤던 여러 지역 중에 이 집이 유독 많이 올랐네? 이거 사야 돼 말아야 돼? 라는 말을 그 동네 부동산 사장님한테 물어보면 되게 애매해집니다. 그 동네 부동산 사장님은 이익 관계자시잖아요, 그 시장에. 근데 이걸 챗GPT에 물어보면 상대적으로 심플한 데이터를 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되게 어려운 것보다 심플할 때가 오히려 결정에 도움을 줄 때가 많은데, 저는 이게 비단 부동산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정말 좀 어려운 뭐 구직 시장이라든지 아니면 취업 시장 또는 그 학교를 아이들 진학하는 문제, 이 여러 가지 되게 좀 추상적이잖아요, 사실은. 내가 내 아이에게 이 종목의 학원비를 한 달에 4, 50, 100만 원씩 1년, 3년을 더 태우는 게 맞을까?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는데 누구에게 물어보기 되게 쉽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렇다면 내 아이의 성적, 내 아이가 최근 3년간 어떤 성적을 보였고 어떤 상황이고, 이거를 오히려
선생님이나 이해관계자에게 물어보는 것보다 이런 AI 에이전트들이 나올 거예요. 교육 시장이 엄청 커요, 생각보다. 사교육 시장이 우리나라에서 뭐 가장 큰 산업 중에 하나잖아요. 대형 학원들이 AI 에이전트들을 안 쓸까요? 저 나올 거라고 봅니다. 100%. 그럼 넣으면 상대적으로, 물론 아이는 절대 부모 마음대로 안 되는 거지만 상대적으로 조금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봐요. 이미 사교육 시장에 AI가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앞서 말했던 질문에 답변이 될지 모르겠는데 교육 시장에 AI 에이전트 준비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찾아보시면 있을 겁니다. 네,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보면 AI, 비트코인, 디지털 자산 등이 좀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확실히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새로운 시대를 좀 대비하기 위해서 좀 지금 준비하면 좀 좋을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 질문 진짜 많이 받는데요. 많이 혼나요. 저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 기업 강연도 나가고 학생분들도 만나서 이런 얘기 많이 질문 받는데 일단 원론적인 답변은 시장에 있는 AI 툴들을 다 써봐라. 유료 서비스들이 있다. 유료가 부담스러우면 뭐 ChatGPT 5 싼 거라도 좀 써봐라. 왜냐면 일단 나와 AI가 좀 결합이 돼야 돼요. 내가 AI에 편해져야 되는 게 왜 그러냐면 내가 AI를 써보면 어떻게 질문했을 때 어떻게 답변이 오는구나를 나도 좀 체득을 해야 돼요. 나도 AI 에이전트가 좀 편해야 되거든요. 내가 많이 접해보고 내 스스로의 경험치가 많이 쌓여야 잘 활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써보지 않고 막연하게 AI를 두려워하면 정말 답이 없거든요. 사실 그게 첫 번째인 것 같아요. 특히 특정 기업들은 사내에서 AI를 못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왜냐면 개인정보나 그런 것들 때문에 기업 안에서 AI 그 유료 툴들을 못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물론 요즘에 뭐 테크 기업들은 일정 수준 안에서의 오픈 소스를 쓸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기업들이 있기는 해요. 근데 전통 제조 유통 물류 기업들은 아직도 조금 그런 거에 대해서 타부시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전 집에 와서라도 좀 해봤으면 좋겠다. 우리가 업무를 집에 가져오는 분들도 분명히 있잖아요. 어떤 식으로든 업무와 AI를 좀 엮어봐라. 그리고 그 스스로 나도 AI를 좀 학습시켜보고 나도 내가 안고 있는 내 업에 대한 이야기를 AI에게 많이 풀어놓고 그를 나도 좀 길을 들이고 AI도 나를 좀 길을 들이고 그런 시간들을 빨리 많이 최대한 서둘러서 해봤으면 좋겠다. 특히 지금은 프롬프트 형식이 아니라 정말 이미지를 만들고 콘텐츠 쪽 하시는 분들은 이미 많이 아실 것 같은데 영상을 만드는 부분에 있어까지 아직은 AI가 시간이 더 오래 걸리긴 해요. 지금 사실 저희도 콘텐츠 비즈니스를 하는 쪽이기 때문에 영상 관련된 툴들을 어떻게 할까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기는 한데 비용이나 시간이 훨씬 더 많이 드는 건 맞아요. 하지만 내가 길들이는 거거든요. 내가 영상 툴들 일일이 해보고 내가 쟤를 길들여보는 시간이 사실 콘텐츠 쪽에서 저는 필요한 시기라고 봐요. 그런 것들을 해보면서 서로가 같이 진화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우선 필요하다고 보고 또 하나는 좀 다른 얘기인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게 내가 AI처럼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AI는 근무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근무 시간의 효율화에 대한 부분 사실 저도 욕 굉장히 많이 먹는데 노동의 소외에 대한 부분을 당연히 정책적으로 기업적으로 우리가 이거에 대한 그 어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근무 시간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결과물 어떤 특정 업무에 대해서 이제는 그 업무 자체에 대해서 평가받는 시대가 불가피하게 올 것 같아요. 물론 그거는 정치가 해결해줄 문제기는 해요. 제가 말하는 건 테크 산업 쪽으로 국한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국 실리콘밸리에 있는 기업들, 혁신을 주도하는 빅테크 플랫폼 기업들은 이미 그런 방식으로 가고 있어요. 근무 시간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죠. 제가 2016년, 2017년, 2020년까지 이제 5년 연속 그 미국의 특정 빅테크 기업의 행사를 매년 갔어요. IO라는 개발자 축제인데 제가 거기 가서 느꼈던 게 뭐냐면 정말 새벽 1시, 2시까지 사무실에 불이 꺼지지 않았고 새벽 2시에 이제 젊은 직원들이 무더기로 나오는데 제가 그걸 알고 있는 거는 그 기업 안에 있는 숙소에서 잤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그걸 계속 새벽까지 보면서 근데 그때 하필 우리나라가 주 50시간이 굉장히 큰 화두였거든요. 최근에 반도체 특별법 가지고 노동단체의 불만과 어떤 이슈가 되게 많은 것으로 저도 알고 있어요. 당연히 필요한 이슈고 어떤 인간의 어떤 기본권을 지키는 데 있어서 노동시간에 대한 어떤 당국의 케어는 매우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한 이슈인데 다만 돌이켜 생각해보면 테크 산업과 AI 시대에는 분명히 그런 부분들은 되게 무력화될 수 있는 이건 정말 기업의 시각입니다. 무력화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AI와 싸워서 이기려면 지금 우리가 마차나 직공 기계를 부시는 게 아니라 마차나 직공기가 등장했을 때 난 어떻게 해야 되지를 더 고민하고 내가 AI처럼 생각하고 결과물로 승부하는
정말 그런 시대. 특히 제가 제너럴리스트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AI 툴을 써보면 글을 못 쓰는 사람도 글을 잘 쓰게 됩니다. 그리고 감각이 떨어지는 분도 PPT 빛깔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아이디어가 없던 분도 기획안 빛깔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챗GPT 유료 한 두어 달만 돌리면 정말 학습이 잘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해봤으면 좋겠다. 그렇다고 뭐 100시간 일하자 이런 건 절대 아닌데요. 근데 100시간 일하는 애들이 나오고 있어요. 저 미국에서. 그런 기업들이 나오는데 우리도 결국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미중 사이에서 우리도 결국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AI 시대에 난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고민이 있는 분들이라면 우리가 직업과 이 일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잖아요. 각기. 나는 워라밸이 중요해. 그런 분들과 나는 AI의 상대로 싸워서 나는 승기를 잡아야겠는데 업무적으로 이런 분들이라면 저는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좀 너무 필요한 시기다. 특히 사람이 좀 AI가 못하는 부분이 결국 저는 관계라고 생각해요. 관계.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 일은 AI가 대체가 안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 데 있어의 강점에 대한 연구와 고민. 뭐 함께 운동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내가 속해 있는 조직과 내가 속해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의 어떤 관계 증진을 위한 시도. 그러니까 이러고 얘기하다 보면 결국 또 응답하라 1997 아니냐, AI 시대에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이렇게 욕하는 분들도 많은데 실제 기업단에서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정말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공의 진심인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어려운 시대에는 늘 있었고, 뭐 사실은 쉽지 않았던 시기에 놓여 있는 것 같아요. 양극단의 시대고, 뭐 어느 한쪽에서는 경기 침체인데 어느 한쪽에서는 집값이 너무 오르고, 어느 기업들은 정말 돈을 잘 버는데 어느 기업은 사람을 계속 자르고 있는 중이고, 이 양극단의 시대인데 저는 결국은 우리 인간은 모든 길을 잘 찾아서 왔기 때문에 AI로 인해서 두려워할 거는 없다. 단 AI를 쥐고 있는 사람이 무서운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럴수록 또 지혜를 모아야 하는 시기고, 추상적이지만 AI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체력을 기르는데 직장인 분들이라면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